내 이름은 김은숙. 올해 67이다. 남편 박정민 씨는 69인데 성격은 나보다 부드러웠지만 매사에 꼼꼼하고 무엇이든 계획하는 걸 좋아했다. 우리는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아파트는 예전에 직장에서 분양받은 낡은 방 2칸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분양받은 낡은 방 2칸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행이다. 여분의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없지만 올해 노후 자금은 매달 합쳐서 8억만 원이 넘는다. 아들 박준영은 3년 전 서울에 집을 사서 아내 이지영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겉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명절이나 휴일에도 그저 카톡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한마디 하거나 가끔 영상통화로 손녀의 숙제나 그림을 보는 정도다. 아들은 늘 바쁘다고 했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두부와 배추를 넣은 생선조림을 만들려고 채소를 썰고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남편은 위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가스레인지 옆에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실거 라디오 방송에서는 마침 제주도의 힐링 리조트를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듣는 내내 가볍게 정말 좋아 보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점심 식사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정민 씨, 우리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거 어때요? 그는 국을 마시다 말고 손을 멈칫하며 나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겨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디로 말인가? 제주도요. 힐링 리조트 가서 며칠 쉬다 오는 건 어때요? 거기 멀잖아. 당신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지 않나? 그가 말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요? 나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둘이 결혼 생활만 몇십 년인데 아직 다리 힘 있을 때 나가서 좀 보자고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병들어서 휠체어 타고 창밖만 보면서 그때 후회하면 그게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그는 나와 함께 거실차 탁자에 앉았다. 우리는 지도를 펼쳤다. 나는 이미 미리 알아봐 두었다. 제주도는 경치가 좋고 조용하며 요양하기에도 좋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지 않고 시끄럽지 않다는 점이 중요했다. 우리는 함께 일정을 짰다. 우리 동네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주도로 간다. 제주도에서 나흘 밤을 묵고 다시 배나버스를 타고 남해로 가서 사흘 밤을 묵는다. 전체 9일 일정이다. 내가 고른 펜션은 비싸지 않지만 위치가 조용해서 밤에는 파도 소리나 밤에는 파도 소리나 파도 소리나 바람. 예산은 어떻게 되는데? 그가 물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가 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늙어서 돈 쓸 일이 생길까봐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가 다 계산해봤어요. 한 사람당 4억만 원, 둘이 합쳐서 8억만 원 정도면 숙박비, 입장료, 식비 다 포함될 거예요. 비상금 1억만 원 더해서 달서공 1억만 원 안으로 충분해요. 내 퇴직금은 지난 2년간 한 푼도 안 썼으니 그걸로 쓰고 당신 퇴직금은 그냥 두세요. 그는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계획해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과 상여금을 아들한테 갖가지 방법으로 다 썼죠. 대학 등록금부터 서울 아파트 전세금까지. 같이 놀러 가실래요? 같은 말 먼저 듣기로 연부터 소녀 유치원 학비까지. 대학 등록금부터 소녀 유치원 학비까지. 내가 은행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했으니까. 매번 외식이나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내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식사는 어머님 아버님이 내셔야죠.
어차피 퇴직금도 쓸 데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둘이서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길을 걷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히 출발하기로 계획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누가 또 따라붙어서 우리의 평화로운 여행을 소란스러운 난장판으로 만들까 봐서. 은숙 씨, 어쩌면 이번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요. 그가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러니 더더욱 가야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경로표를 낡은 잡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누가 우리가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사이에 말없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 여행이 제주도와 남해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간섭도 계산도 누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없는 우리만의 진정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결심한 후 며칠 동안 나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듣기라도 하면 더 이상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데도 내 입은 결국 다물지 못했다. 그날 주말 점심 식사 후 준영과 지연이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나는 닭곰탕을 끓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도미찜도 만들었다. 식탁에서 손녀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제주도에 화산도 있고 스파할 수 있는 리조트도 많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대답했다. 거기 정말 좋지. 우리 다음 달에 며칠 동안 여행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로 갈 생각이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지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젓가락이 접시에 떨어졌고 입가에는 이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에 가시려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마시며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정말 노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직장 동료 부모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환경이 정말 좋다고 하셨대요. 식사 후 그녀는 설거지를 돕는 동안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두는 듯한 그 눈빛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다. 그녀는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절대 그 자리에서 묻지 않고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천천히 캐내는 사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집 전화벨이 울렸다. 최수경 씨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2초 정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은숙 씨,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마치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들렸다. 요즘 거기 되게 인기 많다면서요? 우리 친구 몇 명도 스파하러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냥 좀 생각해 본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아이고, 좋은 곳인데. 그녀가 웃었다. 정말 가시면 나중에 사진 몇 장 보내줘요. 나도 참고하게. 나는 그녀의 불필요한 참견이 싫어서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박정미 씨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가 뭔가 눈치챈 듯 물었다. 당신 혹시 실수로 말 흘렸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점심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한마디 흘렸어.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문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불안해할까봐 말을 아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사흘 후 나와 그가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카톡 단체방 메시지가 떴다.
열어보니 박신의 친척반이었다. 최수경 씨가 긴 글과 함께 여행 홍보 전시판 앞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올렸는데 제목은 제주도, 노년을 위한 힐링 명소였다. 그녀는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은숙 씨네도 가보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 부부도 이 기회에 몸 좀 보양할까 하던데 우리 나중에 혹시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그 글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햇살이 화면에 비쳐 눈이 따가웠다. 우리 비행기표 다 예약했어요. 이 5글자가 그 어떤 말보다 가슴을 후벼 봤다. 그녀는 구체적인 날짜나 호텔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친밀감은 거의 노골적으로 온 단체방에 우리는 같이 갈 것이고 우리는 한패라고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몇 이모와 삼촌들이 단체방에 댓글을 달았다. 아이고, 그렇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화면이 빠르게 꺼졌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부엌에서 수도꼭지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정민 씨가 채소를 씻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따라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들 일행에 포함시키려는 거야. 그가 부엌 문 너머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많은 경우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가 묻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내가 답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는 중이라는 의미였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단체방에 댓글을 달았다. 어머니,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면 좋죠. 아들은 이 말을 가볍게 했다. 마치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이 여행이 그저 임시 변동으로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일이냐. 그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것이 부모님 양쪽 모두에게 친구가 생기게 해주는 효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코 시끌벅적함이 아니었다. 나는 몇 년 전 항저우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원래 우리 부부 둘이서만 가기로 했었는데 KTX역에 도착하니 최수경 씨 부부가 친척들을 잔뜩 데리고 갑자기 따라붙었다. 4박 5일 내내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출발할지 모든 것을 정했다. 정민 씨는 일정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식탁에서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이번에는 절대 그들이 따라오게 할 수 없었다. 정민 씨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묵인하는 것 같기도 했고 동의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원래의 일정을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제주도는 분명 좋은 곳이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그저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최수경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전화가 연결되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한 얼굴로 전화기 너머에서 웃고 있을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열정적이었지만 약간은 의도적으로 낮춘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은숙 씨,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제주도의 제주 해운스테이라는 리조트 예약하셨다면서요? 맞죠? 나는 1초 정도 멈칫하다가 무심코 대답했다. 정보가 빠르네요. 그녀는 더 신이 나서 웃었다. 이 나이 들면 기가 밝은 거 알잖아요. 아이고, 그날 지연이한테 듣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사진 찾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약했어요.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부엌 문에 서서 도마 위의 생강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마침 우리도 스파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스파지도 않고 어르신들한테 좋대요. 우리 진호 씨랑 나랑 몸 좀 보양하자고 마침 얘기 중이었어요. 요양하는 셈 치고요. 좋은 곳이죠.
나는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여행 중에 서로 보살펴주는 게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이가 드니 밖에 나가면 늘 이것저것 걱정되는데 은숙 씨네가 경험도 많으니 같이 가면 더 든든할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마치 미지근한 물속의 솜처럼 듣기에는 아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온통 가시투성이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우연이죠. 그녀는 즉시 동조하며 거의 들뜬 기색으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우연도 인연 같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응 하고 대답했다. 냄비에서 물이 끓는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았다. 불도 켜지 않은 뚝배기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답답한 기운이 천천히 차올랐다. 이게 무슨 우연인가? 이건 그녀가 말을 캐내고 정보를 가로챈 다음 오랜 친구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가 이미 함께 가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다정했고 심지어 우리도 예약했어요. 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차 탁자 위에는 원래의 일정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적힐 리조트 이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 리조트는 내가 신중하게 고른 곳이었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단체 손님이나 단체 구매를 받지 않고 주로 요양 목적으로 오는 노이 손님들이 많았다. 일주일 이상 숙박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식사도 특별히 부드럽고 정갈했다. 나는 박정미 씨와 함께 그곳에서 나흘 밤을 묵으며 아침에는 스파를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최수경 씨의 우리 어르신들은 서로 보살펴야죠라는 한마디가 그 평온함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그녀가 이런 짓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녀의 딸이 이사를 할 때 내가 마침 그녀의 집 앞을 지나다가 쌀가마니를 들어주는 것을 도왔는데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부려먹을 수 있는 목록에 자동으로 포함되었다. 이번에는 여행이었다. 보살핌이라는 말의 본질은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녀의 묵인된 요구였다. 저녁에 정민 씨가 베란다에 앉아 안경을 닦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방금 걸려온 전화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듣더니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다. 알아. 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약했고 취소할 수도 없잖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 말은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그는 또 한참을 침묵했다. 내 말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를 말없이 바라봤다. 우리는 40년 넘게 서로를 알아왔다. 나는 그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또 한 발 물러서면 다음번에는 그가 내 일정을 들고 가서 호텔의 방을 나란히 잡아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 휴대폰이 또 울렸다. 카톡 단체방이었다. 그녀가 보낸 캡처 화면이었다. 우리 쪽은 제주 해운스테이를 선택했어요. 3박 스위트룸 패키지의 스파이를 공항 픽업 서비스 포함이고 계약금은 이미 지불해서 환불 불가, 변경 불가입니다. 조용하게 쉬다 오려고요. 그녀는 결제 기록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금액은 498,800원이었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내가 물러서면 친척들에게 50만 원을 손해보게 한 죄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강경한 방법으로 내 테러를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 정민 씨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안경알을 닦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집중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이 한수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마음속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용하게 쉬다 오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누구도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고 싶지 않아서였다. 불을 끄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박정민 씨는 이미 잠이 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잠들기 전 나를 몇 번이나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머릿속에는 최수경 씨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마침 우리도 거기 예약했어요. 여행 중에 서로 보살펴주는 게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 여행이 원래부터 그녀가 계획한 일부였는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냐. 나는 지금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내 평생의 여행이 모두 남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이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며칠 묵을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침 같이 가면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해지고 나와 정미 씨는 그저 덤으로 따라가는 노인, 그룹이 될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새벽 2시가 넘었고 아파트 전체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오직 내 컴퓨터 화면의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지만 이미 수많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짓눌려 무감각해진 얼굴이었다. 나는 먼저 이메일을 열어 제주도 리조트 예약을 취소했다. 이 예약은 성수기 특별 할인 상품으로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그리고는 왕복 항공권도 모두 취소했다. 은행에서 결제 취소 알림 문자가 뜨는 것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시원하고 깔끔했다. 이어서 나는 새로운 경로를 검색했다. 제주도는 가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는 곳, 조용하고 깨끗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오래전 한 학생이 나에게 통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생각났다. 통영 바닷가에 다라마을 작은 집이라는 펜션이 있는데 마당에는 자두꽃이 가득하고 주인 부부가 말이 없는 손님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 펜션을 찾아보니 아직 영업 중이었고 5박 연박의 조식과 석식 포함 단체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즉시 예약했다. 남은 일정은 동피항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묵을 생각이었다. 나는 혼자서 모든 일정을 짜고 하나하나 결제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닫았을 때는 새벽 4시였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쐬었다. 문득 내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홀가분함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점잖은 척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다. 낮에 정민 씨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짐을 다시 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내가 반팔옷을 긴팔옷으로 바꾸고 수영복을 여행 가방에서 꺼내 서랍에 넣는 것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주도 안 가.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럼 어디로 가? 통영. 왜? 나는 그에게 컴퓨터를 건네주었다. 그가 새로운 일정을 다 보고 나서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누구랑 같이 여행하고 싶지 않아. 이 나이에는 그냥 조용히 내 길 가고 싶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컴퓨터를 닫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파기름 비빔국수를 만들었는데 그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다. 그날 저녁 나는 준영에게 단 한 줄의 카톡 메시지만 보냈다.
우리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 다른 설명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10분 후 아들이 물음표 하나를 보내왔다. 정미 씨는 소파에 앉아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을 보더니 겨우 한마디 물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말했는데 그들이 언제 들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에 나는 항공권, 신분증, 호텔 예약 확인서, 사본을 모두 서류철에 넣었다. 잠들기 전 나는 낡은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다. 이번 여행은 SNS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단체 여행도 아니고 어떤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출발하는 날은 일은 아침 7시 KTX였다. 열차는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하늘색이 회색에서 점차 밝아지는 것을 바라봤다. 통영의 햇살은 아직 먼 길 끝에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밝아진 것 같았다. 8시 30분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수경 씨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1분 후 또 울렸다. 나는 정민 씨를 돌아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나에게 결정하라는 듯 했다. 나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10분 동안 그녀는 네 통에 전화를 연달아 걸었다.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듯 했다. 나는 휴대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가방 바닥에 넣었다. 통영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역을 나와 펜션으로 가는 차를 탔다. 길가에 오동나무 그림자가 옅었고 공기에서는 풀 향기가 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해서 나는 인정 압력이 무엇인지 거의 잊을 뻔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온 힘을 다해 타인의 삶에 밀어넣는 데 능숙하다. 오후 1시 짐을 막 정리했을 때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들 준영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통영에요? 어머니가 일정을 바꾸셨다고는 했는데 최수경 이모네는 지금 제주도 리조트 로비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분들이 애가 타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일정을 정한 거지. 우리가 같이 간다고 동의한 적 없잖아. 하지만 그분들은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예약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내가 언제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바로 최수경 씨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거의 빼앗아든 듯했고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다. 김은숙 씨, 무슨 뜻이에요? 우리 노인네들이 차일이 길마다 않고 달려왔는데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일정을 바꿔?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 그녀의 그 분노가 내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싫었다. 우리 50만 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전부 환불 불가능한 돈이에요. 옷도 사고 비행기 표도 사고 아이도 학교 쉬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일정을 바꿨다고?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빨랐다. 마치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같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확고한 비난이 깔려 있었다. 당신들 정말 양심 없어.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누가 가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상대편은 갑자기 1초간 조용해졌다. 마치 내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듯했다. 당신 일부러 이랬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당신은 진작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싶었지?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 온 가족이 당신들 여행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연이는 회의도 미루고 준영이는 대타도 구하고 우리 손녀까지 할머니 댁에 맡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우리 일정을 바꿨어요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 다시 가져다 댔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어조로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동행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지휘하러 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초대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은숙 씨, 내가 당신과 몇십 년을 친척으로 지냈는데 당신 지금 사람 노릇이 이 지경이야? 그녀는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덧붙였다. 저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전화가 끊긴 것이었다. 정민 씨는 뜨거운 주전자를 탁자에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다 해결됐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은 충분히 날카로웠어. 꼭 10만 원을 낼 수 있다면 그 50년만 원을 인심 쓰는 듯이 굴지 말아야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에 컵을 건네주었다.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에서 위장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죄책감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유증이었다. 마치 뼈 속에 쌓여있던 칼슘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저녁 6시 나는 단체방 메시지를 확인했다. 친척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최수경 씨가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텅 빈 리조트 로비와 자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분노 어린 셀카에는 누구도 믿지 마. 친척도라는 글만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이모들과 삼촌들이 앞다투어 댓글을 달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정말 너무하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정말 너무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에 뜨는 메시지들을 완연해 뜨는 메시지들을 완연해 뜨는 그 휴대폰 화면에 뜨는 메시지들을 완연해 뜨는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후 3시 통영 바닷가의 바람은 유난히 고요했다. 나는 펜션 안뜰의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햇살이 손등에 비쳤다. 내 피부에 주름들이 보였다. 바람에 주름진 낡은 명포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영이었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2초 정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첫 마디는 어머니,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분들이 정말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가신 건 맞아요. 지금 이 일도 누구의 고의도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저희가 돈 좀 보태드릴게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도 할 말은 있어야죠. 나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침착하고 익숙하다는 것을 들었다. 이 말투는 그가 딸을 달래거나 그의 어머니의 불만을 무마할 때 사용했던 말투였다.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네가 나한테 여행 경비를 주는 게 처음이니 아니면 네 어머니한테 주는 게 처음이니. 그의 목소리가 멈칫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 네가 말한 건 돈 문제였잖아.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네 어머니는 한번 외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고 네 장모님은 오 가족이 다 걱정해 주는데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위치 문제 아니니? 어머니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희는 최수경 이모네가 우리와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니? 그는 침묵했다. 나는 그 대답을 이해했다. 나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고 그들이 이 일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장모님이 싫어하면 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분보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내 편에 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준 적 없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가 아 하고 부르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옹얼거리듯 말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혀끝에서 맴돌다가 결국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나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장모님은 네 아내의 어머니지만 나는 그저 네가 우연히 키운 어머니다. 어머니 이 말은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는 내 의사를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어. 나는 1초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나는 가볍게 화면을 쓸어 그의 프로필 사진을 고정 목록에서 아래로 내렸다. 망설임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안뜰에 앉아 위를 올려다봤다. 아주 작은 햇살 조각들이 오래된 나무 틈새로 떨어져 내렸다. 바람이 처마 위에 담쟁이 덩굴을 흔들었고 그림자가 땅 위에서 흔들흔들 움직였다. 정민 씨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내 컵을 들고 있었다. 내 컵에 뜨거운 물을 다시 채워준 것이었다. 그는 전화에 대해 묻지 않고 그저 바람이 차가워 옷 더 입어 라고 말했다. 나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다. 조금 쓰네. 깨끗해. 그들이 또 우리를 찾아올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올 거야. 그럼 나는 이번에 정말 퇴로를 끄는 거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퇴로가 필요 없을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한 모금 마셨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야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다. 내가 일어났을 때 정미 씨는 이미 베란다에 앉아 통영바다의 여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에서 물을 끓여 홍차 한 주전자를 우려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쓴맛이 정신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내가 차를 그의 손에 건네주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젯밤 잘 잤어. 그는 고개를 숙여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멈칫했다가 갑자기 말했다. 어젯밤에 밤새 생각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인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고개를 들어 먼 바다의 빛을 통해 나를 바라봤다. 사실 나는 묵인한 게 아니었어. 나는 당신 혼자서 그 풍파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이 무언가에 가볍게 짓눌리는 듯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의 퇴로로 생각해. 그는 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었다. 준영과의 채팅 화면을 열고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다. 준영아, 아빠다. 앞으로 우리를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임시 접수처처럼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움직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며칠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것이 그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생 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말할 때 늘 신중함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자로 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직접 말로 표현했다. 상대방이 또 빙빙 돌려 말할까 봐서. 준영이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 안 돼? 내가 물었다. 정말 기분 나빠한다 해도 오늘 처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치 나무에 박힌 쇠모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단단했다. 나는 대꾸하지도 말리지도 않고 그저 그에게 찻잔을 건네주고 함께 앉아 통영바다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봤다. 낮 동안 우리는 펜션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뒤적거리고 카드놀이를 몇 판 했다. 그는 늘 졌지만 나는 그에게 져주지 않았다. 그가 지면 아이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저녁에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물통을 침대 모퉁이에 놓고 수건을 준비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히 친절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언제 안 그랬어? 오늘은 물이 유난히 따뜻하네. 그가 발을 물속에 담그자 물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다. 나는 그의 발등을 천천히 문질러 주었다. 동작은 느렸고 물 온도는 따뜻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고 오직 물 소리만 들렸다. 우리 둘은 사실 말이 많은 부분은 아니었다.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오면서 말은 적었지만 서로를 더 많이 이해했다. 예전에는 그의 그 침묵이 회피나 양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나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다만 그 기다림이 수십 년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왜 갑자기 변했는지 묻지 않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비우고 수건을 짜서 그의 발을 닦아줄 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앞으로 누가 또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나는 그냥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접 말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가기 싫은 곳은 나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총대를 매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머리를 말렸다. 귀가 빨개져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나눈 이 말들은 함께 걸어온 산과 바다보다 더 진실했다. 나는 불을 끄고 그의 낡은 무릎 담요를 살짝 끌어올려 그의 다리를 덮어주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침대 옆 스탠드를 끄고 창밖에서 기와 지붕을 휘감아 도는 통영바다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들었다. 통영바다의 바람이 창문의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침대 머리에 앉아 불을 켜지 않고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노트북을 무릎에 펼쳤다. 글을 쓴 지 너무 오래되어 손이 조금 떨렸고 써내려가는 글자들도 젊었을 때보다 비뚤비뚤했지만 펜이 종이에 닿자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니다. 나는 아직 몸이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하지만 나는 문득 어떤 말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언젠가 내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이 편지는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말일 것이다. 김은숙, 65세. 평생 여권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고 지금까지도 백지다. 가장 멀리 간 여행은 이번 통영 여행이다. 먼 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저 젊었을 때는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바빴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으니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할 차례가 오지 않았다. 며느리 시절부터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을 돌봐왔으니 공로도 있고 고생도 했다. 하지만 60세가 되니 누가 나를 돌봐주는가? 나는 누구의 감사도 누구의 봉양도 원치 않는다. 나는 잘 먹고 잘 움직이며 퇴직금도 충분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그저 언젠가 그들이 나를 떠올릴 때 엄마는 밥을 맛있게 했고 할머니는 성격이 온화했다 라고만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도 나의 주관과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그들의 배경이 아니고 그들의 비상용 도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과거에는 분위기가 불편해질까봐 늘 양보했지만 나중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지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누구를 데려가지도 않았고 데려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민 씨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며 바람 소리를 듣고 바다를 보고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 떠나면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울지도 말고 사과하지도 마라. 그저 너희 엄마, 너희 장모, 이 할머니가 너희 기억 속에 그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면 그만이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만이 분명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마음이 있고, 나도 나답게 살 자격이 있다. 나는 그 편지를 적어 봉투에 넣었다. 봉하지 않고 그저 베개 옆에 살포시 놓아두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그곳에 있게 해두었다. 정미 씨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앉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창밖에 통영 바다는 잠든 노인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나는 문득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질녘 우리는 통영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해가 수면 위로 낮게 깔리며 서서히 저물었고 빛은 조금씩 사라졌다. 바다는 마치 얇은 비단으로 덮인 듯 매끄럽고 평온했다. 나는 정미 씨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무언가를 놓칠까봐 조심하는 듯이. 발밑에는 부서진 돌멩이와 마른 풀들이 있었다. 바람은 거의 소리 없이 불어와 그저 옷자락만 흔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문에는 손글씨로 쓴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조용하고 고요한 손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빙긋 웃었다. 정미 씨가 물었다. 왜 웃어? 저 말이 우리 둘을 위해 쓰인 것 같아서. 그도 웃었다. 그러게. 우리는 한돌 의자에 앉았다. 눈앞에는 통영 바다의 드넓은 수면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가의 구름은 닦아놓은 유리처럼 얇았고 석양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상상했던 노년의 삶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재촉하는 전화도 아니고 단체방에서 형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며 인사할 필요도 없어. 그저 우리 둘이서만 다투지도 양보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아. 그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아주 가까웠다. 나는 이제 늙는 게 두렵지 않아. 내가 말했다. 내가 두려웠던 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거였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돌아오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 자신에게 돌아왔어. 나는 이 한 걸음이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대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저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내 인생은 이미 반평생을 양보해왔다. 이제 남은 몇십 년, 비록 10년, 5년, 아니 2년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나는 내 손에 단단히 쥐고 싶다. 나는 남이 주도하는 일정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선택한 공기 속에서 살고 싶다. 해가 더 낮게 저물었다. 정미 씨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손바닥은 조금 건조했지만 손가락은 따뜻했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젊었을 때도 여기 바닷가에 왔었잖아. 기억나. 당신이 우리 늙으면 다시 오자고 했었잖아. 그때는 노년의 삶이 그저 누워서 손주나 보고 광장 댄스나 추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야 알겠어. 노년의 삶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고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는 나지막이 응 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마지막 빛 한 줄기가 바다에서 사라질 때까지 있었다. 합장 사진도 인증샷도 영상 공유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먼 길이었다. 우리는 고여질 필요도 좋아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와 더 이상 양보할 필요 없는 저녁을 필요로 할 뿐이었다. 김은숙은 그 노을이 따뜻하게 지는 저녁.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생 동안 그녀는 나쁘지 않게 살아왔다. 가족이 밥을 굶은 적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쾌를 끼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양보하고 배려하며 신중했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억울함조차도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녀는 갑자기 각성한 것도 아니었고 오늘에 와서야 반항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의 문을 하나씩 닫아버린 것이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았고 단체방에서 현명한 노모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 그녀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다. 오직 남편만을 데려갔다. 수십 년 동안 심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노인도 이번에는 마침내 그녀의 편에 서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아마 당신은 모를 것이다. 김은숙이 잘못했는가? 그녀가 너무 지나치게 냉철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당신도 혹시 어떤 날들 속에 묵묵히 숨을 들이켜본 적이 없는가? 그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당신도 혹시 당신의 요구가 늘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놓여야 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가? 만약 당신도 이런 길을 걸어왔거나 지금 이런 나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